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엔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이게 사실 좀 과학 이슈 같기도 한데 네. 이번 주에 초전도체가 아주 날렸잖아요. 그래서 김큐가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과학 이슈 맞잖아요. 제가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명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상온상압 초전도체, 이 제품명이 있습니다. LK99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LK99의 진위 여부를 제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LK99 상온상압 초전도체 논란의 진행 과정, 그리고 현재의 상황,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경제 전문 기자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이게 경제적, 산업적으로 초전도체가 가지는 중요성 정도를 알려드리는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LK99 왜 이렇게 관심이 좀 폭발을 한 건가요? 사실은 초전도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LK99가. 상온상압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도 지금 초전도체를 실생활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병원에 가야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MRI가 초전도체를 활용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현재도. 근데 이게 극저온 상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아주 낮은 온도를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활용 네.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한 연구팀이 상온상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에 있는 조건 하에서 초전도체를 구현했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야, 이게 가능해? 과학자들이 놀란 거죠. 진짜야? 그럼 대박이네? 이러면서 이제 막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초전도체가 아니라 이 상온상압, 이게 중요한 거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라고 하니까 특정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초전도체는 물리학에서 물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특정 조건에 들어가면 기체나 고체로 변하는 것처럼 특정 조건 하에서 일반적인 물질이 변하는 것, 이걸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은이나 납 혹은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특정 조건 하에 들어가면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물질로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초전도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때 이렇게 변한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얼마나 획기적인 건지를 알아보려면 이전에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존 연구랑 이번 우리나라 연구팀이 주장하는 연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초전도체가 처음 얘기 나온 게 무려 100년도 넘었어요. 오래됐네요. 1908년도에 네덜란드의 카멜링 오너스라는 과학자가 액화헬륨, 그러니까 헬륨을 액체로 만드는 방법을 발견해 내거든요. 이게 헬륨은 원자들 사이의 인력이 워낙 약해서 보통은 기체로 존재를 하고요. 온도를 굉장히 떨어뜨려야 액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끓는 점이 마이너스 268도니까 안 끓게 하려면 마이너스 269도까지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액체 헬륨 상태가 유지되면 주변이 워낙 차가워지기 때문에 극저온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헬륨의 액화에 성공을 하고 이 극저온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극저온 상태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11년에 이 카멜링 오너스가 초전도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만으로도 노벨상을 타요, 그 당시에. 하지만 이게 물질을 발견하거나 현상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정립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참이 지난 1957년에야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BCS 이론이라는 게 정립이 되는데, 이 BCS는 과학자 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버덴, 쿠퍼, 슈리퍼라는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BCS라는 이론이 정립되고, 초전도체라 하면 적어도 243도 이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론이 정립돼 버립니다. 그래도 앞서 헬륨 때는 뭐 마이너스 269도라고 했는데 네. 마이너스 243도까지 꽤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꽤 진보를 한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럼 초전도체를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낼 수 없나라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거든요. 방향은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초전도체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물질을 바꾸면 조금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물질을 좀 바꿔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조건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높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여서 그러면 상온에서 혹시 초전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1980년대 중반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마이너스 232도, 마이너스 183도까지 온도를 올려도 초전도 현상이 만들어졌다 주장하는 논문들이 나오고요. 이 당시에 이제 마이너스 183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과학계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를 고온 초전도체. 마이너스 183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260 몇 도보다는 영하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온이라고 부르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현상은 나타났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압력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압력을 여기다 가해서 만드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소 화합물 같은데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기압에 몇백만 배 되는 압력을 가해서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논문이 보고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온도가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3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압력만 높이면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발표가 되죠. 하지만 이것도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못했고요. 심지어 아까 마이너스 23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한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의 링가 다이어스 교수진이 낸 논문은 중간에 데이터 조작 오류가 드러나면서 논문이 철회되기도 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구팀이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게 좀 대박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대박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상온 상압이 가능해지면 아마도 그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완전 전도체만 되더라도 이온 가치가 높아서 이번 연구가 초전도체가 아니라 그냥 완전 전도체만으로도 인정을 받으면 노벨상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력 손실이 0이 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발전을 어찌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비례하거든요. 계속해서 에너지 사용을 늘려가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 그다음에 산업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환경 문제 등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렇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발전을 안 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초전도체가 만들어져서 저항이 0인 물질을 만들어내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도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후 문제나 이런 데 완전히 획기적인 그 개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심들이 많은 공중부양. 네.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는 하늘에 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상온상압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MRI 비용 뚝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혹시 예전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이혜영 캐스터는? 저는 태어나기 한참 전에 나온 영화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스케이트보드로 공중에서 막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네. 떠다니는 스케이트보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인지 외신들도 좀 많이 다루더라고요. 해외 예신들 반응은 이혜영 캐스터가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반신반의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관심은 많은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혁명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거고요. 뭐 뉴욕타임즈,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등등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더 높은 건데요. 일단은 제공한 데이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논문을 발표한 경로가 좀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몇몇 외신들은 이론적 가능성을 좀 제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인도랑 중국 연구팀이 이걸 재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좀 구조가 일치했을 뿐 초전도성의 증거는 좀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진이 관련 연구 자료를 공개한 게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라는 곳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여기는 정식 논문도 올리지만 조금 설익은 연구 자료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이어서 그것도 이게 연구진끼리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논문 하나가 먼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다른 연구진들이 비슷한 논문을 또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편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과학 연구 논문들의 발표하고는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 논문들의 발표 과정은 논문 주관사에서 학자들에게 이 논문을 뿌리고요. 이른바 동료 평가라고 해서 피어 리뷰라는 걸 거치게 돼요. 이 피어 리뷰를 통해서 이 인정을 받게 되면 과학 저널에 이제 게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이게 게재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언론 등에서 또 받아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갑자기 아카이브라는 사전 논문 공개 사이트에 7월 22일 날 상원상합 초전도체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논문이 딱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미국의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막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게 뭔 난리야, 진짜야 아니다 논란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국내로 전해진 게 한 일주일 뒤에 주식시장에서 네. 초전도체와 관련주들이 막 폭등을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더 막 화제가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한국 초전도 저운학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 같던데요. 일단 해외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국내 초전도 저온학회라는 곳에서 지금 공개된 것만으로 다소 이거를 초전도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은 아니다라고 본인들도 얘기했어요. 공개된 영상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지금도 네.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뭐 이 사진들이나 이런 걸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작은 물체 한쪽이 살짝 떠 있는 영상이고요. 이걸 펜으로 밀면 움직여요. 움직이다 탁 달라붙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걸이처럼 이렇게 줄에 걸려 있는 초전도체, 이게 LK99라고 했잖아요. 네. 자석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막 움직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는 완전히 위에 좀 떠 있어야 되고 근데 한쪽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고, 그다음에 목걸이처럼 옆으로 걸지 말고 이 위쪽에 이렇게 띄웠어야 되는데 옆으로 걸어놔서 다른 것들도 자석 갖다 대면 움직이는 거 많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증명이 안 된다라고 주장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 우리나라 연구진이 올린 레서피라고 부르는데 이 초전도체인 LK99를 만드는 방법이죠. 이게 이미 공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진 쪽에서는 재현이 가능하다. 몇 주 지나면 분명히 여기와 관련된 도전자들이 나올 테고 재현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다. 그리고 곧 인정받을 거고 우리가 이거 논문으로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영상 문제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종의 공중부양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 초전도체는 특징은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일단 정기적 영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완전 도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나타나는 특징 공중부양입니다. 이거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초전도체가 되면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자기장을 초전도체가 다 밀어내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초전도체 위에다 올리면 밀어내니까 떠버리는 거죠. 네. 이 현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잘 모르시는 건데 마지막에 퀀텀 마킹 효과라고 해서 네. 자기장이 초전도체에 일부 이렇게 걸려드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약간 포크로 물건을 이렇게 꼽아버리는 것처럼 초전도체에 자기장이 이렇게 꼽혀 있는 거여서 이 초전도체에 꼽혀있는 이 물건을 뒤집어도 안 떨어지는 현상이 나와야 된다. 이 세 개를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구진은 제대로 재현을 하면 이거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까 주식시장을 살짝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주라고 급등한 것들 금요일날 보니까 또 빠지던데요. 앞으로 적어도 뭐 2, 3주, 한 달간 계속해서 이 논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설령 이 연구가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용화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정말 과학사를 다시 쓸 획기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른바 스치면 상한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건데요. 근데 말 그대로 주식은 테마주라고 지금 보셔야 돼요. 네. 투자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대박의 가능성도 쪽박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과학사에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다.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연구진이 만들어낸 진짜 초대박 네. 발견이라고 하면 정말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진의 이 서로의 논란과 해외에서의 검증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테마주로 보고 또 대신에 과학의 네. 검증성,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네요. 오늘은 좀 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보다 과학뉴스 크리에이션 같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